네. 이번에는 원체 동킬 사주 파트 2의 두 번째 격, 용신, 희신, 길신의 현대적인 적용 방법. 일반적으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중시하시는 인자들이죠. 격국, 용신, 희신, 길신, 이거의 현대적인 적용 방법. 제가 사주 볼 때 크게 상관 안 하긴 하지만 말씀은 항상 드리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 사주가 아니라고 볼 만큼 아주 오랜 동안 자평명리학이 생기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이 부분이 중시되어 왔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제대로 안 먹히는 거예요. 요즘에 사주 보시는 데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읽어보신 분들은 뭐 크게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 과거와 현재의 사주 해석을 어떻게 달리 적용할 것인가이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4천명에서 10,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사주를 모아서 특정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도도 뭐 몇 년이 아니고 이게 주로 이렇죠. 오행연도로 해서 해자 축이 같이 돌면 해자 축에 3년간의 사람을 한 4,000개 정도 사주를 딱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관찰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책에는 한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한 12년 관찰하죠. 12년 관찰하고 그 이외에도 계속 관찰은 되죠. 그 이외에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떤 연도에 특정 연도 수해년에 태어난 수방합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그 다음에 수삼합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이런 부분을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관찰을 해요. 연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면 같은 띠에, 보통 같은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띠인데, 같은 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재수 안 하고 그대로 올라간 케이스인데,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11월 달인가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졸업한, 저하고 동갑들, 학번 동기들, 그 사람들은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취업자리가 제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초로 아무도 선발하지 않는 취업자리가 제로가 된 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관찰할 만하죠. 그렇죠. 관찰할 만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해, 그 뒤에 해를 다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주로 뭘 했는가? 보면 주로 제일 많이 된 게 공무원이나 공사나 다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다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임자년에 태어났는데 이 자를 가지고 임을 쓰는 이 수를 쓰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더라? 당장 위기가 닥치니까 그냥 메모리를 하더라. 메모리 외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선택한 게 그냥 공무원이고, 그죠? 아니면 공사고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돼지띠들, 해들도 마찬가지죠. 해들도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소띠들은 좀 다르게 가더라. 축은 좀 다르게 가더라. 이런 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그 취업자리가 제로를 맞았는데 그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또 다르죠.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의 선택은 또 달라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요런 부분의 선택 자체를 왜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월과 일에서 결정이 되지만 기본적인 선택 자체를 이렇게 하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월과 일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 취업 합격을 하더라. 이런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에 의해서 찾아내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닥치거나 이럴 때 제일 처음에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이게 감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간 게 아니고 이런 인자가 있는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인자를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쓰더라는 걸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특히나 그거는 32전 그죠? 32전에 자기 직업을 갖게 되는 형태의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관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찰을 안 하면 이런 식의 대세적인 흐름, 사람들의 판단이나 생각의 대세적인 흐름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IMF 이후에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더라? 안정을 추구하더라. 그 안정은 주로 어떻게 가더라? 이제 공무원이 되든가, 뭐 교사가 되든가,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정년이 보장된 대로 가더라는데, 제일 처음에 그렇게 정년이 보장된 그 인자를 잡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술을 쓰는 사람들이었고, 여자들은 주로 인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인이나 묘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안정을 추구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설명드리면 정말 밑도 끝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쳐다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또 뭐 글 중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년에 입학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디를 입학하냐면 뭐 사범대 같은데 입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졸업 자체를 묘년에 하게 되는데 이게 주로 유아가 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문제로 가면 그 부분이 어떻게 부딪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선택이 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는, 그렇게 그때 대세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주로 뭐 제가 교사를 예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 교사가 되려고 할 때 자리가 없어지더라. 이런 부분도 이런 형태의 설명을 하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관찰을 하며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교대 안 가는 게 좋다. 사범대 뭐 안 가는 게 좋다. 선생 되려면은,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니고 더 좋은 게 당신한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험생들한테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좀 사회의 흐름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관찰하는 10년 이상씩 관찰해서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가더라, 어떤 사주를 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는 걸 관찰하는 이유는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사주를 보는 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일간의 강약을 따지고 월지로 격을 잡은 후 용신을 찾는 것이다. 일간의 강약은 공부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격은 800가지가 넘죠. 그죠? 그래서 800가지 중 정확하게 격을 잡았는지 그것도 아리송하고, 그리고 용신을 잡아보고 용신을 잡았는데 그때 용신을 잡으면 그때 운이 대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이 대발하지 않을 때마다 용신이 이게 아닌가 봐 바꾸고, 또 대발하지 않네 이게 아닌가 봐 또 바꾸고, 또 대발하지 않네 이게 아닌가 봐 또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일간의 강약과 격과 용신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먼 놈의 학문이라는 게 사주명리의 기능이 학문이라고 했는데 가는 데마다 다 다르고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그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실제 그렇게 된다는데 그런 작용이 없으면 또 바뀌고, 학문이라는 게, 그죠? 제가 제가 어디서 말씀드리는데 뭐 틀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틀려도 상관이 없다. 왜 틀려도 상관이 없다? 학문, 이 명리학적으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운에 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변하면 무슨 학문입니까? 학문이라는 거다?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고 그 룰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어긋난다. 그러면 어긋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긋나는 이유는 대부분 어디 있더라? 그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똑같은 사주가 이론적으로 똑같은 사주가 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의 대부분은 어떻게 산다?
사주의 이론대로 산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몇 명 때문에 이론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에 나오지만 이론을 바꿀 일이 자꾸 생겨요. 이론을 바꿀 일이 생깁니다. 바꾸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철학관과 점집이 넘쳐나도 어느 정도들 장사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말이 달라지지만 보는 사람들은 맞는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니까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이 여기서 틀렸으면 이 집 가고, 이 집 틀렸으면 이 집 가고, 이 집 틀렸으면 이 집 가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틀렸으니까 바꿔야지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냥 대충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 안 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공부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틀린 놈들은 안 오겠지. 맞는 사람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 철학관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안 올 사람은 놈이고 오는 사람은 저한테 오는 사람 손님은 사람이고 되는 거죠. 틀렸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안 오겠지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공부할 때는 이게 아닌가? 그럼 용신을 바꾸고 이게 아닌가? 강약을 바꾸고 이게 아닌가? 격을 바꾸고 하다가 나중에 실제 업을 해보면 어떠냐면 그냥 자기가 나오는 대로 씨부리고 맞다 하는 사람은 계속 오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오니까 그냥 그대로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틀렸다고 따지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틀렸다고 따지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멋대로 씹으는 게 명리학적이더라 아니더라? 명리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사주가 51만 8,400가지니까 명리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 가지수의 격과 용신을 픽스, 고정시키자. 그러니까 어떤 사주를 탁 집어넣으면 이거는 격이 뭐고 용신이 뭐고 일강은 어떻고 해가지고 고정시키자. 똑같이 그렇게 읽자. 이렇게 표준화시키자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정했다고 같은 삶을 살아갈까? 사람이 한 사주의 인생을 모두 맞출 수 있을까? 쌍둥이도 다른 삶을 산다고 하고 같은 사주에 하나는 회장하고 하나는 거지한다고 하는데 그죠? 이거를 읽으려면 이렇게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주 강의 그 강의의 대세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죠. 그죠? 해결책입니다. 사주명리학의 풀이가 안 맞는 문제는 자꾸만 사주풀이를 틀 안에 가두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격이 처음에는 정격이라는 게 10가지밖에 없었는데 틀리니까 합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합격이. 그죠? 합격도 격이라고 그래서 800까지나 된 거죠. 용신, 희신, 길신도 잡을 때는 안 맞으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용신이 몇 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사주명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주명리학 뭡니까? 그러니까 명리학을 좀 한다면 정말 사주명리학 공부 책도 수만 권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실제 내용은 제 책 3권만 읽으면 끝나요. 내용 자체는. 그 다음에 적용이라니까요. 그런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 뭔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어떻다? 이걸 지금 간판 하나 달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죠. 그거를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생이라고 막 학생들 모아가지고 돈 받고 막 가르치고 너무 빨리 배우거나 하면 빨리 그 돈줄이 끊어지니까 천천히 그 다음에 자기도 잘 모르고 막 시부리면서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그겠죠.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생각하고 실제로 이걸 공부하는데 몇 년을 그냥 보내기도 한다. 어찌나는 거죠. 어찌. 사실 사주명리학은 자연현상을 글자라는 틀 안에 가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역에 8개 그 8개에서 이게 간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주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8괴라는 것 자체도 뭐다? 자연현상을 그 괴 안에 담은 거잖아요. 괴 안에 담은 거잖아요. 64괴는 뭐다? 인간세상에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뭐다? 64괴라는 거죠. 그러니까 64괴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어떻게 다 설명되지? 아시겠지만,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 있습니까? 해 뜨고, 해 지고, 비 오고, 쨍쨍하고, 그죠? 바람 불고, 비 많이 올 때 천둥 좀 치고, 그죠? 비 많이 내리면 홍수 나고, 그죠?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자연현상이라는 게. 그걸 64개로 설명 못 하겠어요? 64개로 설명 못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하고, 가나다라 마바사하고, 이거 조합해서 우리는 엄청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단어를 만들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64개로 이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 간단한 걸? 더 복잡한 것도 더 작은 수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주역이고, 그죠?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학문이자, 이게 수단이 사주고, 20이 간지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가뒀다? 글자를 틀 안에 가뒀다 이거죠. 처음엔 자연을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음과 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하니까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늘의 변화를 10가지 식관으로 하고 땅의 변화를 12가지 그렇죠? 지지로 하고 그다음에 이 오랜 기간의 관찰을 통해서 이게 음양을 나누어서 그 조합을 이제 60개를 만든 거죠. 실제로 양양, 음음의 조합이 60개지, 실제 조합은 120개죠, 그죠? 10간 12지면 120가지잖아요. 근데 이걸 음양 간의 조합으로 하니까 60개만 된 거예요. 이거 역시도 관찰의 결과다. 요게 생기기 전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으로만 설명했을 거라고. 그러면 왜 나누고 규정하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라. 음과 양이면 설명되는 것들을 왜 나누고 쪼개고 규정했을까? 필자는 그 이유를 인구 증가라고 설명한다. 생각한다. 그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좀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일이. 그죠? 그냥 벌판에 평생 두 사람만 살아간다면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모른 채 하고 살거나 친하게 지나거나 싸우거나 한 사람이 먼저 죽거나 또 한 사람이 먼저 죽거나 이거밖에 없을 거잖아. 그런데 세 명이 생기니까 이제 편도 먹을 수 있고 그죠? 편 먹고 하나를 갈굴 수도 있고 그죠? 세 명이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세 명이 각각이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명이 되니까 둘둘이 짝을 이룰 수도 있고 셋 하나 짝을 이뤄가 하나 갈굴 수도 있고 하나가 힘이 아주 세서 세 명을 갈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음양이라는 두 가지로만은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지 않았다면 생겨날 필요가 없는 학문이다.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도구가 십신이라는 비겁, 식신, 재성, 관성, 인성인데 이것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칭하고 있다. 이건 역시도 10가지로 친인척 및 동료, 친구들을 나눠버린다. 그러니까 이 자꾸 그 인자를 지칭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그렇죠? 옛날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자. 조선시대로 가보면 지금 서울은 한양이죠. 인구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900만 명이죠. 900만 명. 인간 사회의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10만 명일 때는 그냥 나이만 먹어도 돈도 생기고 그 다음에 관직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남다른 재주가 있다면 그러니까 10만 명일 때는 그냥 내 재주만 있으면 그냥 재주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인구 10만 명일 때도 시장은 한 명이고 인구 900만 명일 때도 시장은 한 명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한양, 부사 이 정도 됐겠죠. 인구가 100명쯤 되는 마을에 살았다면 누구나 죽기 전에 한 번은 이장을 해보고 죽을 수 있다. 근데 1000명만 돼도 이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합천에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합천에 살 때 여기 이 마을에 가구가 60가구 정도 됐거든요. 60가구 정도 됐는데 거기 남자분이 60가구에 거의 가구는 60가구인데 거의 할머니들 혼자 사세요. 할머니들 혼자 사십니다. 그래서 60가구 중에 남자가 5명인가 6명이었어요. 5명인가 6명인데 이 이 중에 두 분이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 이장을 못해요. 노인회장, 80 넘은 노인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청년회장 청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60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60부터 70 사이에 있는 3명이 이장을 매년 돌아와야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이장을 합니다.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장되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아주 많은 마을 가면 요즘도 이장되는데 투표도 하고 해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가, 뭘 내가 다 해먹을 수 있는가. 경쟁이 생기면 아무리 운이 돼도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경쟁인자가 생기기 때문에 내 운을 알면 경쟁에서 어떻다?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주명리학의 성립 배경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주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은 이 인구 증가에 따른 경쟁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요즘도 놀고 먹던 어쨌든 용신운이 오면 대발한다고 풀어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놀고 먹는 백수들이 옛날에 100배가 많기 때문에 그들 중 놀고 먹지 않고, 그러니까 백수운인데 안 놀고 먹고 운 잡으려고 심기일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왜 그렇겠습니까? 주변의 영향으로. 부모, 형제, 친구의 영향으로 백수사주인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굴 꺾고 된다? 자기보다 사주가 좋거나 이런 사람은 꺾지 못하지만 똑같은 백수는 꺾고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아는 사주명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봐주는 용신이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이제 사주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사주명리학은 심리 상담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용신이고 성공이가 안 맞으니 심리 상담 도구로나 쓰자는 말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사주는 심리 상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고 권력을 잡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인간 욕망의 성취를 돕기 위해 탄생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리학자가 된 이유는 어떤 사람의 특정인의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가 됐든 관이 됐든 뭐 인이 됐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된 건데 이제 내가 그거를 못 맞추니까 그 성공하는 거를 용신이라는 거 운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주를 못 맞추는 이유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뭘로 하자? 그냥 인자만 읽어서 심리 상담이나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사주 봐주는 그대로 봐주면 됩니다.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서. 다만 용신이든 뭐든 잡아야 할 운이나 때를 알려주고 그것을 준비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온다고 그냥 좋다고 하죠. 아, 이때 용신운이네, 이때 대발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신 사주 구조상 어떤 걸 해야 좋으니 어떤 걸 하면서 대비하고 행동하고 그 운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놔야지 그걸 먹을 수 있다.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행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인구 증가와 함께 경쟁 증가로 이제 더 이상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쳐다봐봐야 남들이 다 따가고 없다는 거죠. 감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다 따갑이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빨리 그 땀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담도 쌓아놓고, 그죠? 사다리도 익으면 바로 딸 수 있게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바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체력도 만들어 놓고, 대비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명리학자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쓸데없이 일간강약이나 용신 잡는 걸로 싸우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를 용신이 뭔지, 무슨 일간이 뭔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격이 뭔지 그거 싸우지 말고, 어떤 사주가 뭘 해서 잘 살더라 하는 거를, 그거를 현대를 보고, 현대의 사주를 보고, 아, 이렇게 생기면 이 일을 하니까 잘 살더라. 이렇게 생기면 이 일을 하니까 잘 살더라 하는 거를 자꾸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주가 오면 이런 걸 하세요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한 300명 정도 학생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300명 정도 학생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 학생들이라는 게 뭐 한 학년 이런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300명이라는 게 무슨 일종의 무슨 단체 같은데 소속된 부모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나이 차도 한 10살 정도 차이 나고요. 10살 정도 차이 나고, 뭐 사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부모들 직업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300명인데, 그죠? 300명. 300명인데, 사주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이거를,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와서, 무슨, 나눴어요. 주로. 그러니까, 뭐, 경영, 교육, 그 다음에 무슨, 공무원. 공무원은 주로 행정직이겠죠, 행정직.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인데, 자격증은 뭐, 의료도 나누겠죠. 의사, 약사, 간호사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의료,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 변리, 회계, 이렇게 나누고, 또 뭐, 몇 가지 이렇게 나누었어요. 뭐, 이렇게 뭐, 군인 이런 것도 나누고, 그죠? 군인. 이런 거 나누고, 여기서 조금 더 세부를 줬는데, 300명인데, 사주가 다 다른데, 이렇게 딱 나눠주니까 이분이 묻는 게 이거예요. 사주가 300가지나 되면 하는 일이 300가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거를 역으로 말하면 이렇죠. 어째 무슨, 뭐 어느 시에 시청이 있는데, 이 시청 안에, 특정 부서에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사주의 유사점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주가 같지는 않다는 거죠. 유사점만 있는 거죠. 비슷한 점만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역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주가 어떤 직이 잘 맞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 뭐 여기 창업도 있겠죠. 창업 이런 것도 있겠죠. 창업도 이게 뭐 IT 쪽 창업인지, 그죠? 제조 창업인지, 그 다음에 식당이나 식음인지 뭐 이런 거 다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눠준 종류만 한 거의 30가지 정도? 30가지 정도를 나눠서 해줬는데 이분이 왜 10명이 전혀 다른 사주 10명이 같은 일을 한다고 나누느냐 물어서 이런 거죠. 유사점이 있는 거. 가장 적합한 거. 물론 순위죠. 1순위 이거, 2순위 이거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뭐다? 어떤 똑같은 사주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 사주가 이쪽 일이 가장 잘 맞고 현대사회에서 이 직업 현대사회의 이 직업은 어떤 사주가 잘 맞고 어떤 사주가 잘 맞고가 나와 있으니까 사주가 전혀 달라도 일간이 전혀 달라도 어떻다? 그 일을 하면 좋더라. 이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지 일간 강약 용신 잡고 첫날 만날 해봤자 그거보다 뭐가 더 좋냐면 사주 공부하면서 알바 체험 아니면 체험을 다니든지 아니면 가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려면 사주에 어떤 인자가 있으면 좋겠네 그런 걸 공부하고, 그죠? 대화를 하면 알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죠?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사주다. 교사의 종류가 있어요. 교사의 종류가 1번 평교사. 평교사인데 평생 평교사. 연구교사. 한번 장학사. 4번 교감교장. 그러니까 이 보면 교사가 어떤 걸 추구하냐에 따라서 나는 평생 평교사만 할 거야. 그죠? 또 교사가 어떤 걸 추구하냐에 따라서 내가 연구에서 장학사로 가겠다. 아니면 공부로 이어서 그 다음 직업을 뭘로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5번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강사로 나가겠다. 이런 교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장학사 하겠다. 관 중에서도 가장 큰 관을 노리고 장학사에서 이제 교육감 하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관을 강의에 쓰는 분들은. 그죠? 그러고 나는 교감 교장 되는 게 목표야 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스타 강사가 될 거야 하는 분 계시죠. 그러면 교사도 교사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의 교사 사주의 종류나 구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5개의 사주는 뭐다? 교사 사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사 사주가 어떻다, 의사 사주가 어떻다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못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사주는 교사 사주가 좋습니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죠? 책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종 문의를 온다. 그 중에서 이 글의 초도에 언급된 현재 적용에 대한 품의 가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업에서 간판 달고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면 과거에 직업을, 그러니까 어떤 사주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고 분류하는 그런 방식도 나와 있고 막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하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는 직업을 어떻게 분류해줘야 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답을 못 해주는 거죠. 뭐다? 공부하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제가 공부하라는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조금만 해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죠.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중점 자체를 그러니까 신강신약, 경용신의 중점을 꽉 주고 간지 자체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계속 공부해온 사람들은 이쪽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격국으로 보면 이렇죠. 교사 사주가 정관격이다. 그러면 교장이나 요거 하라 하겠죠. 요새 장학사가 이제 그걸로 바뀌었죠. 선출직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평관격이다 이러면은 장학사 되려고 하겠죠, 이제. 그죠? 격국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격국으로 보면. 그죠? 격국으로 보면. 그죠? 식신격이다. 강사 되려고 하겠죠. 식신격이다. 그죠? 편인격이다. 연구하려고 하겠죠. 그죠? 정제격이다. 그냥 평교사. 튼튼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사도. 같은 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신들이었죠.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그거 버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이런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 이런 것도 모르고 사주 본다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마치겠습니다.